최근 벌어진 북한과의 사건을 두고 일본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 공무원의 희생 소식을 알고도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했다며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는 북한이 서해에서 실종된 한국 공무원이 희생됐다는 우리 국방부 발표에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국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북한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어업지도선 공무원 A씨가 희생됐다고 보도하면서 이와 관련해 북한의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문 대통령이 이미 22일 공무원의 실종을 파악하고 사살된 경과를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인 23일 유엔 연설에서 평화와 종전선언을 강조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최초 정보가 첩보 수준으로 확인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은 이미 녹화된 영상이라 수정이 불가능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일면 뉴스로 보도하며 비판 여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을 비판하고 나선 일본에서는 이렇게 언론의 집중 포화를 쏟아가며 한국을 비판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한국에게 북한 문제에 대한 도움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일 정상 간 직접 대화는 지난해 12월 24일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중국 청두에서 회담한 후 약 9개월 만의 일입니다. 전화회담은 약 20분 정도 이루어졌는데요.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전화를 걸어 취임 축하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스가 총리는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납북 일본인 문제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더불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통화를 두고 일본 매체들에서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 취임 후 한일 정상 간의 첫 전화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악화될 조짐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에 배석했던 오카다 나오키 관방부 장관과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분석했는데요. 오카다 부장관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을 묻는 질문에 담담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고 답했습니다. 산케이는 정상회담 분위기를 물으면 화기애애하다, 허물 없는 분위기라는 표현이 일반적이라면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오카다 부장관의 발언은 이례적이다. 그 배경에는 아베 신조 총리부터 이어지고 있는 한일 관계 악화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을 매우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새 총리로서 북한 문제에서 한국과 연계할 필요가 있고 관광객 수를 회복하기 위해선 한일 관계를 어느 정도 안정시켜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로 표현한 건 스가 총리의 속마음이겠지만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는 길게 이야기해도 소용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미국도 이번 사건에 대한 보도를 내놨는데요. 뉴욕타임즈는 북한군의 한국 공무원이 희생된 이유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며 이를 관계로 남북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날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며 폭력적인 사건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경색될 수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가 북한의 살인행위를 부채질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뉴욕타임즈는 방독면과 보호장비를 착용한 북한 군인들이 만행을 저질렀다는 관측통의 발언을 전하며 북한 내에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7월 탈북자 출신 남성이 월북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며 북측은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주장에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강력하게 추진해오던 중학교 우익 교과서가 아베 퇴진과 함께 사실상 퇴출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보도를 통해 일본에서 우익 성향의 교과서들이 잇따라 교육 현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2021학년도부터 4년간 사용될 일본
공립교과서 선정 결과 우익교과서인 이코오샤 역사교과서는 채택률이 1%, 국민교과서 채택률은 0.4%로 각각 채택률이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올해 이코오샤 교과서 채택률은 역사 6.4%, 국민교과서 5.8%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시장에서 존재감이 거의 사라진 셈입니다. 이 우익 성향의 교과서들은 그동안 일본 내에서도 자신들 멋대로 역사를 기술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와 아시아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역사 왜곡을 한다는 지적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일합병은 한국의 영토를 러시아로부터 지키기 위한 조치였으며 합병 후 식량 생산과 학교, 학생수 등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자행한 난징 대학살은 아예 다루지도 않았고 1920년 관동 대지진 사건에 대해선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 탓에 학살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쏙 뺀 채 일본인 피해만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은 대동아 전쟁이라고 썼는데요. 이는 아시아를 서구 열강에서 해방시킨다는 구실을 내세웠던 일본 전시 내각의 용어입니다. 1923년 9월 간토 대지진 직후 조선인 6천여 명이 학살된 사건에 대해 설명이 가장 짧고 그 배경이 된 근거 없는 유언비어 등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역사에 관심 없기로 유명한 일본 국민들마저 이렇게 왜곡되고 날조된 교과서는 눈뜨고 볼 수 없었는지 그간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 네트워크 21 등 일본 시민단체들에서는 이런 우익 교과서에 대한 지속적인 채택 반대 운동을 벌였는데요. 이런 사회적 움직임으로 인해 현장의 교사나 시민의 목소리는 우익 교과서의 퇴출로 이어졌고 우익단체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편집에 관여한 역사 및 국민 교과서들도 교육 현장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베 정권이 끝나면서 우익 교과서도 존재감을 잃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민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은 요지부동 자신들의 입장만 늘어놓으며 한국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 법원에 압류 중인 일본 기업 자산의 매각 절차가 이뤄질 경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며 현금화 조치를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브리핑에서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한 스가 내각의 입장을 묻자 일본 측은 한국 측에 대해 반복해서 강하게 지적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기에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가고 싶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스가 총리도 관방장관 시절인 지난달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징용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현금화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토 장관은 이번 정상 간의 통화를 두고 현재 한일 관계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스가 총리가 취임 후 신속히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을 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북한 문제를 포함해 한미일 연계의 중요성을 양국 정상이 재차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에 있어만큼은 적극적으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뻔한 답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일본인들도 이제 지겹나 보네요. 역사 왜곡도 적당히 해야지. 지들 잘못한 거는 하나도 안 적어놓고 뭐?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이 서구 열강으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시켰다고요? 참 근데 이 역사 왜곡 교과서들 살펴보면 1920년 관동 대지진 때도 그렇고 1923년 9월 간토 대지진 때도 그렇고 지진날 때마다 아주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한국인들을 희생시킨 것을 알 수 있네요. 지진의 책임을 한국인들에게 화풀이해왔다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2011년 일본 대지진 때는 한국인들이 돈 모아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기부액 1,000억 원이나 줬잖아요. 일본인들은 지진 나면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희생시켜왔는데 후손들은 거기다 대고 1,000억이나 기부한 상황이네요. 아 진짜 기부는 사람 봐가면서 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 선조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열받네. 아인슈타인이 그랬습니다. 약한 사람은 복수하고 강한 사람은 용서하며
현명한 사람은 무시한다. 삶은 실수투성입니다. 우리는 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는 역사에게 배워야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는 과거이며 과거를 잃어버린 자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역사가들이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잊고 싶어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역사 왜곡으로 자신들의 과오를 미화시키기에 여념없지만 대한민국이라도 제대로 된 역사를 기억하고 원래부터 베트남은 별다른 말이 없었다. 관광객 시설 격리 조치에 한국 여론이 발끈했을 때, 아시아나 항공기 회항에 자국의 대사가 소환당했을 때, 많은 한국인들이 이번 봉쇄 조치에 불만을 나타내는 이 순간에도 베트남은 그렇다. 아직은 많은 점에서 서투르고 투박한 면이 많다. 가끔은 설명이 부족해 답답할 때도 많다. 정부의 공식 발표조차 대변인이 나와 애매모호한 언급을 하곤 그것이 보도되는 것이 전부일 때도 있다. 이는 비단 정부 정책뿐만이 아니다. 베트남 기업을 상대할 때도 개개인을 만날 때도 확실성을 부여하지 않는 어떤 공통적인 특성이 연결돼 있다. 혹자는 이러한 특성을 한 가지 사례로 한국과 베트남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한다. 예컨대 한국은 화나는 일이 있으면 그 이전에부터 수없는 경고와 협박을 일삼는다. 그러다가 정작 행동을 하려고 하면 멈칫하고 정작 실행에 옮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베트남은 다르다. 화나는 일이 있어도 경고나 협박은 없다. 꾹 참는다. 그러다 참을 때까지 참다가 바로 행동을 시작한다. 최근 한국과 베트남 관계에 대한 온갖 우려가 쏟아지며 걱정과 비난을 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높아진 비난 여론을 오히려 부채질하면서 미리 짜놓은 마냥 포스트 베트남 투자철을 거론하기에 바쁘다. 이제 말만 보면 당장이라도 한배 관계는 암흑기에 접어든 것만 같다. 마치 바둑에서 보자면 기사는 아직 흑돌을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해설자 마음대로 흑돌의 투수 세수를 앞을 예단한다. 지금까지 회자되는 2달 전 아시아나 항공기 회항도 이런 관점에서 비유할 수 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발 항공기의 착륙을 주변 공항으로 요청했을 뿐이다. 다만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의 혼선으로 통보 시간이 늦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항공기 기장은 새로운 활주로에 착륙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본국으로 회항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국내 여론은 들끓어 베트남이 착륙 자체를 금지했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일부 극성스러운 네티즌은 아예 베트남 전쟁과 공산당 증오 발언까지 언급하며 메카시즘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국제항공법상 해당 국가의 요청 시 항공기를 주변 공항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말이다. 한국이 베트남 투자 대국으로 올라서고 전략적 협력 관계가 된 지 11년. 여전히 우리가 베트남을 바라보는 한 단면이다. 그동안 수많은 기업들이 진출하고 각 정부 기관은 사무소를 본부까지 격상하며 베트남 알기에 열을 올렸지만 현실은 이렇다. 마찰이 일어나자 베트남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나 베트남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각은 거의 없다. 제 마음대로의 한국식 해석이 난무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바라보는 베트남의 일면은 공산국가라는 점이다. 특히 북한식 공산당 체제에 길들여져 온 탓이 크다. 일단 한국에서는 공산당 하면 폐쇄성과 수직적 구조를 바라본다. 북한에서 절대 권력자의 한마디를 던지면 모든 당과 정부 간부는 일사불란한 지휘 아래서 체계를 만든다. 감히 영도자의 의견은 거역할 수 없는 신성영업이다. 하지만 베트남 공산당을 북한식 공산당과 비교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다. 같은 공산당이기엔 겉보기만 같을 뿐 속으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베트남 정치 전문가인 이한우 서강대 교수에 따르면 베트남 정치 체계는 민주적, 포용적 요소가 접합해 있다.
비록 당과 정부가 한 몸인 공산당식 체계가 있으나 아무리 중앙정부라 해도 수직적으로 모든 부분을 관할하지 않는다. 많은 부분이 지방정부의 재량이 주어진다. 이는 지방정부뿐만이 아니라 각 부처와 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게도 마찬가지다. 또한 베트남 의회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권력 집중도 생각보다는 많이 다르다. 선거도 간접 방식이 아닌 국민들 손으로 직접 뽑는다. 베트남 조국 전선위원회를 통해 공천을 받지만 복수 후보가 나온다. 즉, 인물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는 민주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앞서 벌어진 다낭 시설격리 또한 마찬가지다. 한국에서는 관광객의 시설격리가 이루어지자 외교부의 통보도 없이 이루어진 점이라며 성을 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이미 수일 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입국 제한 발언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자 베트남 일부 지방정부는 이를 일부 확대 해석하는 실수 아닌 실수를 했다. 이에 따라 총리 지시를 소급 적용해 다낭에 온 한국 관광객들이 시설격리 조치됐다. 저희도 시설격리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베트남 국가지도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도 각 지방정부와 각 부처가 이를 각기 해석합니다. 또 총리 지시문을 보면 명확히 떨어지지 않고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도 많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한국인 시설격리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응의 어려움을 토로한 현지 외교관의 전언이다. 시설격리냐, 자가격리냐. 베트남 입국 정책 기준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오락가락했던 이유다. 이처럼 베트남은 지휘 체계는 우리의 생각과는 크게 다르다. 그나마 요즘엔 코로나라는 준정시 상황이라 그나마 각 규정을 많이 통일화했다. 평소 같으면 총리 공표령이 지방으로 내려가는데도 시일이 상당히 걸린다. 또 공표령의 자체가 해석의 여지가 많아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는 측면이 많이 있다. 이에 따라 항공기가 회항했다면 이게 베트남 중앙정부의 책임인지 해당 부처의 책임인지 또 베트남 민간 항공국 때문인지 쉽게 분간하기 힘들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이따금 외면한다. 한 국가나 사회를 바라볼 때는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민주정치 제도인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제도 적용 방식에 따라 수많은 변수가 있다. 그리고 각국은 각자 고유한 문화적 특성에 따라 정부 정책의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베트남 공산당 한국 입국 금지라는 3단 논법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다. 현재 베트남은 사실상의 전면적인 봉쇄 조치를 실시 중이다. 대부분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많은 베트남 거주 한국 교민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언론들은 이를 두고 베트남 의료 체계가 열악해 당국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베트남 국민들이 쉽게 말을 안 듣는 탓이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더 힘든 것은 한국인이 아닌 베트남인들이다. 코로나 제한 정책이 우리에겐 불편함이지만 그들에겐 생계가 달려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많은 베트남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다.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계속해서 규정을 어기고 장사를 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당국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지금이 비상 상황이라고 외치는 것. 바람직하던 아니던 계속해서 새롭게 규칙을 만들고 관영 언론을 통해 이를 널리 전파하는 것 외에는 구심점을 확보할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코로나 이후를 걱정하며 한국의 투자 감소와 이에 따라 우리의 텃밭인 베트남을 일본과 중국에게 내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한 한국 특파원의 언급처럼 베트남을 텃밭이라 보는 시각은 결국 우리만의 관점일 뿐이다. 이미 코로나 전부터 한국의 투자액은 지난 2017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대규모 투자 유치단까지 한국을 방문했지만
한국발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없었다. 베트남 업력이 오래된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에서 투자된 베트남 제조업은 이제 포화 상태며 서비스업을 진출하기엔 그 규모가 아직 너무 작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